안녕하세요. 자, 오늘 법령 시간이죠. 지난주 공부한 내용 잠깐 복습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웠죠, 많이? 자, 2월 2주차 지난주 유인물입니다. 공부한 내용 복습인데요. 1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보조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 누설죄 기억나세요? 1-1이죠. 1년 이하의 적도는 1천만 원의 벌금이고, 이것은 그저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되고 있고요. 직을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될 의무고,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기억나시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 이때만 처벌을 못한다고 했고요. 2번 질문. 거래정보사업자나 공인인증서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맞았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나 공인인증서협회의 감독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부과징수하고요. 3번입니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은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등록관청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의사예요. 그러니까 부과권자도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시도의사예요. 시도의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질문 X고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수인의 주소지 관할. X 나가버려야 되죠. 우리 과목에서 주소지 뜨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관할 시군 구청장이 에게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다. 다음 5번 질문이에요.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이후 계약 체결로부터 중개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맞죠?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다음 6번 질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고맙게도 자주 내는 질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이 의제됩니다. 다음 7번. 시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계약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이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구축 운영은 누가 해야 돼요?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죠. 검증을 신고항청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질문 X고요. 다음 8번. 신고한 부동산 거래 변경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격의 변경 신고 밑줄. 그러면 이거 변경 신고 도입 취지를 봤을 때 가격에 대한 변경 신고도 된다겠죠.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가격 변경 신고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X죠. 틀렸습니다. 됩니다. 다음 9번. 외교부 장관은 X 나가야 되죠. 우리 과목에서 외교부 장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 틀렸고, 이게 상호주의예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의 국민을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9번 질문 X고요. 10번. 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상속의 밑줄이죠.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 판결 경매, 계약 외원이죠. 이로 확률은 60일이 아니고 6개월.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60일이 X예요. 다음 11번. 외국인이 허가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예,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2대2. 2년에 2천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점도 같이 기억하시고 12번 내려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다. 누구도 지정할 수 있어요?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므로 12번 X,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고요. 1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기억나세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목에서 5일이 딱 2번 나와요. 그래서 자격 취소 시에는 국장에게 5일 내 보고해야 되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자격 취소에서 5일 나오고요.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 발생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13번 역시 맞습니다. 1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잘 내는 지문이에요.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허가를 받으면요, 농지증 발급권자와 협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의제하죠. 자, 그래서 14번 맞는 질문이고 15번 질문이에요.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1월 내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시군구청장은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 가격은 기준 가격이 공시지가예요.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는 그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럼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재 436쪽이죠. 중개실무. 자, 이 실무에 대한 내용인데 436쪽 보시죠. 그러면 이 지금 실무는 우리 과목이 지금 현재 크게 테마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어요. 법령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실무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제 비중은 지금 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하길요. 법령에서 70%, 그 다음에 실무에서 30%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은 법령 쪽에서 약 80%를 출제해요. 그래서 32개. 그래서 80% 정도를 최근 시험은 계속 출제하고 있고요. 실무 쪽에서 약 20%. 그럼 20% 몇 문제예요? 8문제. 그래서 현재 이 실무 쪽은 8개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실무는 여러분들이 그 나오는 곳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는 곳만 잘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8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총설에 있는 내용인데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갑이 A에게 내 토지 팔아주세요 합니다. 중개 의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는 중개 의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개공 A는 이 토지를 어떻게 중개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계획이 실무의 두 번째 단계. 자, 다음에 이제 이 토지에 대하여 정보를 알아야지 중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 들어갑니다. 공부도 떼보고 현장 가서 모두 살펴보죠. 자, 그런 다음에 을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펼치죠. 이게 중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마케팅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을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계약의 체결로서 중개는 완성이 됩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 교부해 주고요. 확인 설명서도 작성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는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잔금, 등기 서류 교부 등 계약의 이행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 행위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따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익이 없어요. 따지는 실익이.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실무는 중개계약서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랍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벌어지는 개공의 활동 중에서 거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활동만 실무로 잡아요. 그러면 시간적 범위로 봤을 때 이행행위는 실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일단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실무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벌어지는 개공 활동 중에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활동만 실무를 잡기 때문에 중개계약 계획, 조사 확인, 중개활동, 계약서의 작성, 설명서의 작성은 실무가 맞아요. 그런데 이 계약 체결과 전혀 무관한 활동입니다. 보증을 설정한다든가 인장을 등록합니다. 협회 가입을 합니다.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실무가 아니죠.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실무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고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바로 실무가 지금 여기 중개계약서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계획은 모든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중개계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확인이 나오고 판매활동, 중개활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의 작성, 설명의 작성.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출제는 실무에서 8개 정도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로 출제 파트가 어디냐면요. 여기 조사 확인에서 약 4개 정도 출제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요. 지금 현재 요 계약 체결 파트에서 전자계약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자계약. 작년서부터 출제가 됐거든요. 30회부터. 그래서 요 부분 하나를 감안한다면 여기서 둘은 이제 3개 정도 되고 여기서 하나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이행행위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법으로서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특조법이라 제가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법들이죠. 특별법 시간에.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 쪽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고요.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계약의 이행 관련 법들로 보이는데, 여기서 주임법 하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하나, 경매 하나, 대리인 하나요. 그럼 여기서 몇 개? 요 단행법에서 약 4개 정도를 출제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실명법을 최근에 지금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출제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작년에 출제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조사 확인하고 주로 이제 계약의 이행 관련 법들, 여기에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시험에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약의 이행 관련법을 빼고 계약의 체결까지 모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감만 잡아 두시고요. 그럼 이제 437쪽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실무가 출발하는 겁니다. 438쪽에 중개계약이 등장하죠. 자, 그럼 중개계약을 보는데 이론적으로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주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그거였죠. 이게 갑이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었죠. 이게.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공사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또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이게 바로 이제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중개계약이었고,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은 뭐였냐면,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요 계약이었죠. 매매교환 임대차, 이게 이제 거래계약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제도. 그럼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가끔 물어봅니다. 물론 작년 시험에도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중개계약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여기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계약 개념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명계약의 장점은 10회, 11회 때 출제한 바가 있는데 참고해 두시고, 중개대상물의 수집 방법이 나오죠. 439쪽이 지금. 그럼 중개계약 관련해서 중개대상물의 수집 방법, 중개대상물을 수집을 하는데 이건 고객 수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상물을 수집하는데 직접 수집하신다. 그러니까 관훈상제 참석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직접 의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직접 수입 방법이에요. 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집, 빈 땅을 조사합니다. 공지, 공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역시 직접 수입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개상물을 의뢰받는데 직접 개공이 수집하여 의뢰받으면 이게 바로 직접 수입 방법. 근데 제3자를 통하잖아요. 제3자를 통한 방법이 바로 이제 간접 수입 방법이라고 해요. 다만 이 제3자에 들어가서 안 될 자가 딱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으면 의뢰받는 순간 임금 금지 행위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3자를 통한 방법이 간접 수입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관훈상제 참석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직접 의뢰받으면 직접 수입 방법이고, 거기 오신 분들을 통하여 의뢰받았잖아요. 다른 사람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간접 수입 방법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시죠. 경기 변화에 따른 수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제 중개계약의 종류별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개계약의 종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일반 중개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독점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있잖아요. 이거는 개업공사가 어느 정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독점력을 갖고 있는가, 독점성에 따른 구분이에요. 즉 중개 권한의 부여 형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건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을 둔 중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일반과 전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뭐였냐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하고 옆집 개공 B한테 또 중개하려고 또 옆집 C한테 의뢰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공한테 보수를 형태죠. 그래서 중개 의뢰는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사에게 일반 중개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 일반 중개약서 일단은 작성 요청이 가능하고요. 다수의 개공한테 의뢰하고 가장 먼저 성사시켜준 개공한테 보수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 규정을, 통치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인계약 특징은 이거는 개공 여러 명이 지금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그래서 구두로 통상 체결되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의 초대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시가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죠. 이거는. 빨리 거래를 성사시켜야 보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가 형성을 어렵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당최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전속과 독점이 나오는데 전속은 의뢰인 갑이 특정 기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하면서 체결되는 계약 아니에요. 그러면 독점은 틀리냐? 독점도 마찬가지예요. 독점도 의뢰인 갑이 특정 기업공사 A한테만 독점적으로 중개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하면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독점과 전속은 개공이 물건을 혼자 받았다는 점은 똑같죠. 근데 둘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스발상.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스발상과 거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속의 경우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잖아요. 그럼 중개보수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중개보수 안 줬어요. 전속은. 그래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요. 뭐만 줬습니까? 개공사가 지출한 소요 비용만 지급했죠? 기억나시죠? 근데요, 독점입니다.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는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잖아요. 그렇다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스발상과 거래했을지라도 이 점에 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사에 가장 유리한 형태가 뭐겠어요? 독점이에요. 근데 우리 법에 전속이 들어와 있죠? 독점이 안 들어오고 그 이유는 독점 중개약은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한 중개업소만 딱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연히 만난 상대방 거래해버립니다. 보수 주실 생각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죠? 네 한 일이 뭐 있다고 보수 달라고 하느냐?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타협점에서 전속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독점은 미국에서 가장 사용하는 제도고요. 전속은 일본에서 가장 사용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 전속과 우리의 법감정이 지금 맞다는 얘기죠. 소요 비용만 지급하니까 보수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협점에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독점은 어떤 형태로든 거래가 성사가 되면 보수가 나가잖아요. 그럼 개공의 수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독점 중개약은요. 이거는 중개업에 대한 기업화의 장점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형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기업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독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중개 권한을 개공이 어느 정도 독점력을 행사하느냐 이거에 따른 구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넘어가실까요? 이제 공동중개계약이 나오고 있죠. 그럼 공동중개약은 중개행위에 관여하는 그 주체의 수가 다수냐 아니냐 이거에 따른 구분인데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공동중개계약만 설명드립니다. 그럼 공동중개계약은 뭐냐면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중개 의뢰인이 다수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 B, C한테 한꺼번에 중개 의뢰합니다. 개공이 다수죠. 그럼 이게 공동이에요. 또 의뢰인 갑, 을, 병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이것도 공동이에요. 이건 의뢰인이 다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것도 공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갑의 개업공사는 A이고 을의 개업공사는 B예요. 둘이 협력을 할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동중개계약이래요. 이거는 단독중개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보이는데 이것도 공동중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동중개계약은요. 개공이 다수인 형태를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중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중개계약 특징은 이거는 신속한 중개를 가능하게 하죠. 개공이 협력하여 중개하니까. 다음에 중개업에 대한 조직화, 능률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 시대는 지금 공동중개비율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정보망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시대에 아주 적합한 이상적인 형태다. 이걸 공동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을요. 독점이나 전속중개약의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동의 탄생 배경이 어디 있었냐면요.
독점이나 전속은요, 개공이 물건을 혼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이들이 만약에 무능력합니다. 그럼 의뢰인이 피해 입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개공과 연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서 공동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점이 가장 사용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독점과 이렇게 이제 독점 계약할 때는요, 개공 단체한테 물건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동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의 단점을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이면서 독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 단체한테만 물건을 줘버리면 공동이면서 독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공동은 다수가 관여하는 형태다. 그렇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신속 중개를 가능하게 하고, 다음에 정보통신시대에 아주 적합한 이상적인 형태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가중개계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금지행위할 때 제가 개념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순가중개계약은 뭐냐 하면 차액으로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이게 순가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인데 이것을 팔아달라고 계약공사 A한테 중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손에 5억만 쥐어줘. 나머지 차액은 모두 보수로 가져라. 이게 순가예요. 다음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한데, 의뢰인이 이제 나는 예산이 5억이 있다. 이 토지를 마음에 드니까 구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모두 보수로 가져라. 이게 바로 순가중개계약이에요. 그럼 순가는 의뢰인이 최저가입니다. 또는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 보수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순가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게 인정 또는 입금가 이렇게 지금 체결되는 중개계약이 바로 순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체결 자체만으로는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약정만 갖고는 금지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요,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잖아요. 그럼 이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죠. 그래서 이 초과하여 만약에 수수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금지행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가 중개계약은 당연 금지되는 중개계약은 아니고, 차액이 법정 부분을 넘기지 않으면, 법정 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금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순가중개약은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죠. 차액을 많이 챙겼으니까. 또 이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당연 금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순가중개약의 특징, 이 정도를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중개계약의 특징 가볍게 따져봤고요. 이제 444쪽에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 나오죠. 이거 이제 민법 여러분들이 그 계약편을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중개계약은 낙성 분류식의 유상 쌍무계약이에요. 다만 이제 판례가 조건부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참고해 두시고요. 우리 부동산 중개가 민사중개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중개약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위임유사의 비전형 계약, 민법적인 형태가 없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위임유사의 비전형 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고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의 종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래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등장한다는 것은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는 작성 요령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서식의 내용을 물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앞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중개계약서 서식이요, 우리 앞에 법령편에 있어요. 그래서 교재 앞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교재 176쪽을 펴보세요. 176쪽. 찾았습니까? 자, 일반중개 서식 있죠? 서식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약 서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30회 때요, 간만에 일반 중개 서식의 내용을 직접 물었어요. 근데 상당히 어려웠죠 이거. 서식 내용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 중개약 체결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국토부 장관이 이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권장 서식이니까 이건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사용 의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약서는 사용 의무가 없고요. 나아가서 작성을 했을지라도 이거 보관할 의무가 있느냐? 보관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맨 위에 여백에다가 사용 X, 보관 X라고 메모해 놓으세요. 176쪽 맨 위에 여백에다가.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잠깐 보고 가십니다. 일반 계약서,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구분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중개 의뢰인 갑은 이 계약서 이하의 뒤쪽에 표시한 중개사물의 중개를 기업공사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그러면 개공이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이죠, 지금. 우리는 을의 입장입니다. 어떤 내용 들어가 있냐면요. 1조 을의 의무사항, 개공의 의무사항이죠. 을은 중개사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개 완성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조 갑의 권리 의무사항, 의뢰인의 권리 의무인데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사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서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조 2항을 보시면 갑은 을이 공인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3조 유효기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효기한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하는데 약정이 없다면 3개월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한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4조는 중개보수, 거래가액의 몇 프로, 다음에 얼마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5조는 을의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이건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죠. 밑줄 쫙. 중개계약서식 내용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했을 때는 차액 환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은 확인 설명을 소홀히하여 손해표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조 그 밖의 사항으로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특약을 정할 수 있음이 들어가 있고요. 이 계약을 확인할 계약서 두 통입니다. 이거는 계약 당사자가 개공과 의뢰이기 때문에 두 통을 작성하는 거예요. 두 통을 작성하여 각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쌍방이 각각 한 통씩 보냅니다. 그리고 연, 월, 일 기재하고 있고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여기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개공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이제 주소, 개공의 성명, 상호, 등록번호 들어가죠. 그다음에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다 쓰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서식에 중개계약서 서식에 말이에요. 중개행위란 소공 있잖아요. 중개행 했을지라도 소공사는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가 있다 없다? 서명 날인의 의무? 없죠.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류 두 가지뿐이라고 그랬어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중개계약서는 서명 날인 의무가 소공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그 옆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일반 계약서의 뒷면이에요. 뒷면입니다. 이거를 물건 이제 중개계약 체결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접수를 하거나 의뢰를 받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현황을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뒷면이. 그래갖고 로마자 1번이 권리 이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았다. 그럼 여기다 기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간 내용이 뭐가 있냐면 소유자 및 등기명인 기재해야 되겠죠. 매도 임대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등기명인 누구로 돼 있는지. 그래서 성명, 생년월, 주소를 쓰게 돼 있고요. 중개사물에 표시를 하는데 이제 일단은 건축물과 토지로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건축물란은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구조, 용도예요.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 토지란은 소재지, 지목, 면적, 이게 소지명이죠. 기본적인 사항 세 가지와 지역, 지구와 현재 용도를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밑줄이에요. 이 부분 기재하게 돼 있고요. 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기재해야 되겠죠. 저당 잡힌 거 있으면 기재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규제 및 제한사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이 있는가, 이 물건에. 이거 매도, 임대, 의뢰받을 때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개 의뢰 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얼마에 매도할 거냐, 얼마에 임대할 거냐.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 중에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인, 중개사물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하네요. 그 다음에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를 의뢰받았다. 그러면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의뢰받은 내용. 그래서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을 기재해요. 이게 종과 지조예요. 종류, 가격, 지역, 조건. 이걸 기재하고요. 다음에 첨부 서류는 이제 중개부 수율표를 별도로 주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다 별지로 첨부하거나 아니면 수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의 서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 매수를 의뢰받을 때 기재할 사항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작년 시험에서 물어봤죠. 상당히 어려웠죠. 서식 내용을 물어보면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지금 184쪽을 보시면 전속 중개계약 서식이 나와요. 그럼 전속 중개계약 서식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4조.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이건 일반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1조, 중개 의뢰인 갑. 다음에 개업공사가 의리예요. 그래갖고 1조, 의뢰 의무사항, 개공의 의무사항인데 이 부분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조 1항이 개업공사는 갑에게 계약 체계로 2주의 1일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기억나세요? 이 의무가 들어가 있고 2조, 을은 이 전속계약 체계로 7일이라고 그랬죠. 7일 내에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여기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며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갑에게 문서로 이 공개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갑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조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이런 내용이 사망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조 갑의 권리 의무사항, 의뢰인의 권리 의무죠. 이 사항은 의뢰인은 위약금 지급의 의무가 있었죠.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그 다음에 개공을 배제하고 직거래했을 때, 이때 위약금. 그게 거기 2조 1항의 1호 2호 부분이에요. 1호 2호. 찾았습니까? 이게 바로 위약금이에요. 1호 2호가. 그 다음에 3호는 전속중개가 유효기한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사람과 그랬어요. 이때는 소유비용 지급하라고 그랬죠. 중개보수 50%미 내에서. 그래서 의뢰 의무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을은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들어가 있죠. 이해되세요? 나머지 3조 유효기간, 4조 손해배상 책임, 4조 중개보수, 5조 의뢰 손해배상 책임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6조 그 밖의 사항, 특약 다 똑같아요. 일반과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를 보면 185쪽에 이게 전속계약서 뒷면인데 이것도 일반 중개계약서와 서식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권리 이전용, 매도 임대를 의뢰받으면, 전속으로 의뢰받으면 여기다 기재하는데 소유자 및 등기명의 기재란이 있죠. 중개사물의 표시 기재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사항, 중개의뢰금액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를 의뢰받았을 때 기재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희망물건의 종류, 가격, 지역 조건 모두 같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일반과 전속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는데 전속중개계약 서식은요, 이거는 전속중개계약 시 이거 사용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보관도 하셔야 되죠. 작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백에다가 이거 메모해놓으세요. 186쪽 맨 위에 여백에다가 전속계약서 제목 위에다가 사용, 동그라미, 보관 몇 년? 3년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서식 내용에 둘이 차이가 있는 게 모두 똑같은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중개의뢰인, 의뢰인의 권리 의무 이 부분만 둘이 차이가 있지 나머진 다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중개계약서에 유효기한 쓰는 날 있죠. 중개보수 쓰는 날 있죠. 손해배상 책임 기재란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이전용, 취득용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감을 잡아두세요. 어렵지만. 자,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서 서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중개계약 제도가 끝났어요. 그럼 뒤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자, 그럼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조사 확인 파트 들어가야 되죠. 교재 447쪽으로 가십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이게 이제 실무의 세 번째 단계였어요. 조사 확인이. 그래서 이제 실무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조사 확인할 때 다른 과목들이 다 연계되는 거예요. 공시법적인 지식, 세법적인 지식, 민법적인 지식을 여기서 다 요구합니다. 공법적인 지식도 물론 요구하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조사 확인인데 물건을 조사 확인하는 이유는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요. 물건을 잘 알아야지만 브리핑을 잘 하겠죠. 그럼 확인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겠죠. 그러니까 중개 또 성사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거기에 조사 확인의 의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일단은 이 조사 확인 사항이 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조사 확인할 대상은 뭐냐 하면 이거는 확인 설명 아니겠습니까? 확인 설명 사항.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사항이 바로 조사 확인이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우리는 암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이게 확인 설명사항인데 기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권은 권리관계사항이죠. 다음에 거는 거래 예정 금액이죠. 수는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까지 모두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은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시는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파손 여부를 설명하는 거고, 면은 벽면 도배 상태예요. 그 다음에 환은 환경 조건입니다. 환경 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일조, 소음, 진동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지는 입지 조건이에요. 요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얘기합니다. 이거 브리핑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는 취득 관련 세금이죠. 이거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만 해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는 없다.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확인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이 확인 설명사항 이거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요 확인 설명사항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는데 우리 판례는요, 이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개공이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브리핑을 해야 될 사항이다. 여기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거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럼 조사 확인의 대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조사 확인의 방법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발급받아 조사하는 공부상 조사가 있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조사하는 거죠. 이게 공부상 조사예요. 그다음에 공부의 모든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통하여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걸 개론 시간에 현장 조사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공부했어요? 임장활동. 임장활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걸 조사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부상 조사와 현장 조사로 크게 대별되는데 조사 확인의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잖아요. 중기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건을 접수하잖아요. 접수하면서 손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의뢰인을 통해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 접수하면서 방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조사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주 타겟은 물론 공부상 조사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결국은 토지대장으로 이 토지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지적도로 토지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또는 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는 토지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등기상 증명서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주 타겟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에는 시험에 냈지만 요즘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유치찬란해서. 다만 이제 한 가지 높아심에서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지적도로 토지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잠깐 따져볼까요? 지적도 임야도로. 그럼 지적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놨죠. 그래가지고 101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101이 뭐예요? 지번이죠. 그럼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가 뭐예요? 지목.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선이 뭐예요? 경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 그래서 이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모양이 지금 현재 직사각형이죠. 그럼 토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토지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지형이라고 그래요. 모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로 이거 여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의 경사, 토지의 경사를 뭐라고 하냐면 지세라고 그래요. 그럼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면적 확인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그렇게 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적도를 통하여 이 토지의 지형과 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OX? X죠.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너무 유치찬하니까 요즘은 잘 안 물어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기준이 되는 공부 있죠. 우리가 조사할 때 기준 공부. 어떤 공부가 기준이 될 거냐. 공부상 조사할 때. 그럼 이제 기준 공부에 관한 내용인데 만약에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죠.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은 것은 이 물건의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 얘기하죠. 구조 이런 것들.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 이걸 저는 물적 사항이라고도 부르는데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인 사항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이제 이걸 기준합니다. 근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있죠. 이거는 뭘 기준하냐면 권리관계는 소유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것은 등기사항 증명서가 일단 기준이 되는 공부예요. 등기부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구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투기과일주구인지 이거 알 수 있는 것은 공법상 제한이죠. 이것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예요.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용도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대장이 기준이고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등기부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기준이 되는 공부예요. 그럼 여기서 공부끼리 서로 안 맞더라 이거예요. 이게 불일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불일치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 기재된 내용, 토지대장, 건축물에 대한 기재된 내용과 등기부상 기재된 내용이 서로 안 맞으면 누가 우선이냐 문제가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 공부를 이해했으니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토지대장을 떼봤더니 토지대장상 이 소재지는 100번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등기부상 소재지는 300번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불일치된 사항이 지금 소재지의 불일치죠. 그러면 물건 표시에 관한 불일치가 발생되면은 이때는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당연히 대장이 우선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장이 기준 공부가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등기 절차를 따져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처음에 보존 등기할 때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제부에 관한 등기를 하죠. 그때는 대장을 모의지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불일치하면,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이에요. 근데 소유자 인적 사항이라든가 또는 소유 지분이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뭐가 우선이겠어요? 등기부가 우선이죠. 이건 부연 설명 안 하더라도 공시법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생각해보면 등기소에서 먼저 이전 등기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대장 소관청에다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변경해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대장상 소유자는 성춘향으로 돼 있는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홍길동으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이냐 문제죠 지금. 그래서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는 당연히 등기부가 우선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간단한 내용 이걸 이제 27회 때 또 출제가 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출제가 지금 18회였거든요. 그랬다가 10년 만에 27회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일단 참고만 해두시고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이 쫙 흩어져 있거든요. 지금 항목별로. 그러니까 일단 참고만 해두시고요. 이렇게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불일치 관한 문제를 다 봤고요. 나머지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현장 조사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세 이런 것들, 뭐 방향, 건물의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현장 조사를 하여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따져보면요, 이게 이제 이걸 조사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 설명 사항을.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사항은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하겠죠. 그럼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하여 조사하겠죠. 그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은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개 보수 및 산출 내역입니다. 이것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죠. 이걸 통하여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의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요건이에요. 이건 모두 공부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통하거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취득 관련 조사의 중립 및 세율은 이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주타겟은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이거는 공시법과 연결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과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도 연결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은 공법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두 타겟이 됨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도 기본적인 사항은 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사항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이 있죠. 여기에 참가한다면 이제 법정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에 대한 사항에서는 농지법이 이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질구레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볼까요? 그래서 이제 447쪽에 조사 확인의 의 설명 들었고요. 조사 확인의 방법, 중개 의뢰인을 통한 조사 확인 그 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 나와 있어요. 이게 공부상 조사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장, 지적도 임야도,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조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표로 이제 450쪽에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이런 부분을 가끔 물어봤는데 요즘은 안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장 활동을 통한 조사 확인 그랬는데 이게 바로 현장 조사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와 실제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이제 개별적인 조사 확인의 강론 그래가지고 개별적인 조사 확인이 나오는 거예요. 452쪽.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사항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것은 가볍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토지 한번 참고하시고 건축물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상의. 그래가지고 공부상 상의가 불일치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안 맞아버렸다. 그럼 이때는 대장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공부상 상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면적 관련해서는요. 면적 관련해서는 토지 건물 나눠가지고 또 이제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터법을 쓴다는 거 아시죠? 제곱미터. 그래서 우리는요, 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제곱미터로 모두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척관법에 해당하는 평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로 열고 써도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평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평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기준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과태료 맞습니다. 가로 열고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획서는 반드시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준다. 면적은. 근데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손님한테 제곱미터로 브리핑하면 돼요, 안 돼요? 면적을. 안 되죠? 감이 안 옵니다. 얼마나 이제 면적이 제곱미터로 설명하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으로 환산한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가 교재 454쪽을 보면 면적 단위 그래가지고 그 색깔 칠해있는 부분에 환산법이 있죠. 그래서 소위 부동산 하면서 평으로 환산한 방법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곱미터에다 곱하기 0.3025를 해주면 돼요. 그럼 평으로 환산되죠. 그러니까 대충 제곱미터에다 0.3을 곱하면 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평을 거꾸로 제곱미터로 환산한다. 평을 거꾸로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곱하기로 한다면 3.3058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숫자 암기할 거 많아 죽겠는데 말이에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제곱미터에다 평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곱하기 0.302를 했죠. 그럼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누기 0.302를 해주면 되죠. 그럼 제곱미터로 환산돼요. 그래서 일단 요 숫자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손님한테는 이렇게 환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몇 평형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면적 단위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목, 토지장이나 지적도 임의하도록 확인하는데 그러면 대장상 지목과 지적도상의 지목이 서로 안 맞았어요. 둘이. 그럼 이때는 누가 우선이겠습니까? 이때는 대장상 지목이 우선이다. 왜? 대장이니까. 그 대장이 우선이에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적도 지목 부호를 그릴 때요. 표시할 때 토지장을 보고 기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상 지목과 지적도상 지목이 불일치하면 이때는 대장상 지목이 우선입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가 나오죠. 그럼 경계가 나오는데 이 경계는 지적도나 임의하도록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경계의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아버린 거예요. 공부상 경계가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우선이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필지가 있는데 이쪽에 건물이 이제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건물이 서 있어요. 이쪽도 건물이 서 있어요.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적도를 봤더니요. 실제 경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실제 경계, 공부상, 지적도상 경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쪽 토지가 이쪽 토지를 침범했다는 얘기죠. 경계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아버린 겁니다. 누가 우선이냐? 우리 판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공부상 경계, 지적도상의 경계가 우선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우선이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 판례는 그랬습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들은 이름, 등록으로서 특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특정력이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등록으로 특정되고 그랬거든요. 판례가. 이거는 권리의 추정력과 유사한 요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리의 추정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자로서 등재가 되면 간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자로서 인정, 공신력은 없지만 추정력은 있죠. 그렇듯이 이 대장상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100제곱미터라는 추정 같은 요력이 있어요. 또 지적도의 경계가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추정력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했잖아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특정력 때문에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 그럼 개공은 이걸 측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느냐?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매수인도 측량까지 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거, 이 점은 기억을 해두세요. 불일치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 판례는 455쪽에 이제 쭉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공부상 경계로 확정되어지는 것이지 현실의 경계와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세, 토지의 경사라고 그랬죠? 496조 한 장 넘기면 이거는 현장답 사유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구조, 건축 연도, 건물의 용도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모두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다. 근데요, 건물 방향이 있죠. 497조. 건물의 방향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에 조사해야 됩니다. 건물의 방향은. 그래서 현장을 답사에 조사하고 그 건물 방향 조사할 때 있잖아요. 기억을 미리 해두세요. 주택이잖아요.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방향을 조사할 때 주택의 경우는 안방이나 거실 등 주실 기준을 조사로 이제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실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주택은 남향이에요. 근데 그 밖에 건축물 있죠. 그 밖에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주된 출입구가 어디 있냐? 이거에 따라서 그 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출입구가 서쪽을 보고 있느냐, 남쪽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서양 남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실무를 하다 보면은 손님하고 집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향을 상당히 이제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죠. 없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가지고 나침판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흔들어가지고 거실 앞쪽에서 딱 정면을 서가지고 딱 이렇게 그 나침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돌리게 되면요. 향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현장 납사 갔을 때 향을 한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주택은 손님이 꼭 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택은 주된 주실, 거실이나 안방, 주실 기준을 조사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의 벽면, 도배 및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나오죠, 이제. 이거는 직접 현장 답사에 확인하거나 아니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가 잘 되는지, 다음 배수질은 잘 빠지고 있는지,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에어컨은 잘 되는지 다 현장 답사에 조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입니다.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 판매, 의료시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학교 같은 거 이거 현장 답사에 조사해야 되고,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현장 답사에 확인해야 되죠. 그럼 물론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선호시설이 있는데 비선호시설은 혐오시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이 이 중상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1km 내에 있는가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현장 답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사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 확인 사항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쭉 설명해 놨고, 나머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입지는 그냥 우리 저자께서도 쑥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다음 키포인트가 권리관계 조사라는 얘기죠. 그 다음이 이제 공법상 제한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자질구레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